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파헤쳐볼 자료는요.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가장 최근 사설들입니다. 네. 8월 29일자 세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이 세 신문 사설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안팎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 예상 못한 중국 방문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국내 정치에선 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논란이 뜨겁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한미 관계에선 이 경제안보 기금 문제, 이거 새로운 변수 같아요. 네, 이것도 참 큰 이슈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벌써 시행 3년인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통찰이 과연 뭘지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사설들을 보면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언론사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시각 차이가 나는지, 또 각 현안이 가진 더 깊은 의미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들 보면서 배경부터 전망까지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국제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거 정말 깜짝 발표였어요. 네, 정말 그랬죠.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나서 거의 7년 만인가요? 네, 6년 8개월 만이죠? 꽤 오래됐네요. 게다가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다자 외교 무대에는 사실상 처음 나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하고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거 참 이례적인 행보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설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번 방중 배경이랑 목적, 이걸 두고 해석이 정말 분분해요.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하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최근에 러시아 파병 결정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복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도 좀 받고 이런 실리적인 목적도 꽤 크다고 분석들을 하죠. 세계일보나 조선일보 사설 모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타이밍이 참 흥미로워요.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랑 연내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슬쩍 내비쳤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직후에 방중 소식이 나왔고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에 중국이 김 위원장 참석을 공식 발표했어요.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선일보랑 한겨레 사설이 바로 그 점을 딱 짚어요. 아, 역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린 이 시점에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힘을 좀 받으려는. 네. 동시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등으로 좀 강화되는 한미일 협력, 그리고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판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방문이 앞으로 한반도나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 이건 전망이 좀 엇갈리는군요. 세계일보랑 조선일보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신문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걸 가장 경계해요. 이게 그냥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걸로 이어진다면 그건 기존의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의 동아시아 질서에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거고 남북 간의 대화나 협력할 공간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세계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실용 외교 노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번 사태 때문에 거대한 암초를 만든 셈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좀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또 한겨레 신문은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놓는 것 같고 확각다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한겨레는 물론 북중로가 가까워질 가능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립에서 벗어나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꽉 막힌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양면적인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단순히 중국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 위원장이 그냥 중국에 의존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 이걸 높이려는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한겨레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좀 다른 주문을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미일, 이 삼각공조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들 움직임을 훨씬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만 소외되는 그 예전에 말했던 코리아 패싱 있잖아요. 네, 들어봤죠.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죠. 결국 김 위원장의 이번 당중은 북한의 생존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아주 고도의 다층적인 전략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설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정세 못지않게 국내 정치 상황도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른바 12.3 사태,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이 영장을 지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지휘 통솔을 방조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형이 이런 것들이 적용됐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 파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피의자의 지위나 관여 정도 같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거였죠. 네. 세계일보 사설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결정을 놓고 해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 문제를 넘어서 지금 정치 상황이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법원 결정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던데요. 특검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신문은 법 쪽의 일각의 비판을 좀 비중 있게 다뤄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 전 총리를 같이 구속시켜서 내란 프레임을 만들려고 좀 무리수를 뒀다. 이런 시각이죠. 아, 그런 시각이 있군요. 네, 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거, 그건 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냐, 특히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내란죄의 방조범으로까지 모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탄핵 심판 때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라고 봤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를 특검이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법원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쪽에 좀 무게를 실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 먼저는 아주 강경하던데요. 법원 판단이 국민 상식하고 동떨어졌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를 들고 있나요? 한겨레가 가장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 아, 그 부분. 네. 한 전 총리가 국회 청문회나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 언제 알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정황이 CCTV 같은 걸로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이걸 그냥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범위로 너무 넓게 봐줬다는 겁니다. 아, 위증 의혹이 있었는데도요? 그렇죠.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의 명백한 징후인데 이걸 그냥 넘어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오히려 법원이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자초하면서 사법 불신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 기각 결정이랑 맞물려서 특검 수사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또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이런 얘기도 사설에 담겨 있군요. 네,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과거 다른 특검 사례들을 좀 언급해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기지 압수수색 시도에서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던 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종교시설 압수수색해서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거. 이런 걸 들면서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비례 원칙 이런 걸 좀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주장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아예 사법권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아주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시각이군요. 네, 조선일보는 이번 영장 기각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를 좀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특검이 현 정권하고 좀 각을 세웠던 다른 전직 관료들이나 아니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까지 좀 자위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좀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참 복잡하네요. 이런 법적, 정치적 논란 속에서 여야 관계 자체도 여전히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일보 사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한테 취임 축하난도 보내고 회동도 제안했는데 장 대표 쪽에서 확답을 안 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세계일보 사설은 장동혁 대표의 그 유보적인 태도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장 대표라 뭐 회동 형식이나 의제 아니면 뭐 정부 여당이 먼저 뭘 양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결국 소통의 정치를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만나서 대화하고 뭐 때로는 싸우더라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시작부터 문턱을 높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죠. 일리가 있네요. 더 나아가서 장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경쟁자였던 조경태 의원한테 사실상 탈당하라는 식으로 발언한 거 있잖아요. 네, 논란이 좀 있었죠. 그것도 뺄셈의 정치라고 비판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 야당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연을 넓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리더십은 문제가 있다. 이런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계랑 사회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국가경제안보기금 내셔널 이코노믹 세큐리티 펀드 문제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미국이 과거에 한국에 제공했던 관세 인하 조치의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고 이 자금을 바로 이 기금 만드는 데 쓰려고 한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 사설이 이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뤘네요. 네, 맞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 기금은 일본 자금, 한국 자금 등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딱 짚으면서 아주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직접 언급을 했군요. 네. 이게 사실상 뭐냐면 미국이 자기네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중국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동맹국들한테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그렇죠. 사설은 미국이 요구한 걸로 알려진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인데 이 액수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를 강조해요. 480조 원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올해 총 예산의 거의 70%에 가깝고요. 작년 GDP의 21%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당연히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근데 정부 쪽에서는 이게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 형태고 직접 돈 나가는 건 일부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첨단 전략산업 지원에 쓰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반도체, AI 같은 우리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거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하고 협력하면 오히려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네. 한겨레 사설도 이런 측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기술 협력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라는 이 총액 규모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결국 돈 문제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돈인 만큼 앞으로 있을 후속 협상에서 우리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아주 치밀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맹관계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요구에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설은요.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업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나면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인데 조선일보 사설이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그 국회 입법조사적 보고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법 시행하고 3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자 수는 연간 2,000명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효과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전체 재해자 수는 연간 12만 명대에서 14만 명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 통계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 만능주의에 기댄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기대했던 산재 예방 효과는 못 거두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지적하나요? 사설은 우선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꼽아요. 중대재해 사건 처리하는데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비율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신속하지 못하군요. 네. 그리고 또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게 법 규정 자체가 좀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내용이나 범위가 좀 애매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법이 좀 모호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진짜 현장 안전 개선에 힘쓰기보다는 그냥 처벌 피하려고 서류 작업하거나 변호사 자문 받는데 더 신경 쓰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법의 원래 취지랑은 다르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못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사설은 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3년간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그냥 처벌만 강화하고 으름장 놓는다고 해서 산업 현장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그래서 처벌 강화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산재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일을 자꾸 하청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라든지 네, 그런 문제 많죠.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지 또 나이 드신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제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사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첨예한 갈등, 또 미국의 경제안보기금 요구라는 새로운 경제적 압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까지 정말 폭넓고 또 첨예한 현안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과 해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사설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작은 변화가 당장 우리 경제적 선택, 미국의 기금 요구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동시에 또 국내 정치가 너무 분열되어 있거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어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국가적인 역량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모든 사설이 다 저마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 특검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짜 효과 있는 산재 예방책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신께서 이런 문제들을 접하실 때 어느 한쪽 주장만 그냥 믿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좀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또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국내 정치의 깊은 골, 여기에 더해서 동맹국으로부터 오는 만만치 않은 경제적 요구까지 정말 사방에서 도전이 밀려오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요. 대한민국의 한정된 국가 자원과 정치적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또 어떤 순서로 집중해야 이 복잡한 위기 국면을 가장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